네, 경제는 김우빈. 오늘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혼자니까 외로우시죠? 네. 바로 대답이 나오고. 네. 빨리 짝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더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 얘기 한번 좀 가보죠. 어떤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오늘? 오늘은 제 우석진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네. 이 경제 저널리즘의 문제 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오, 경제 저널리즘. 예. 예. 얘기가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경제 저널리즘 하면 그러니까 좀 상당히 이제 평소 문제 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꺼내시는 것 같은데. 예, 예.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첫 번째. 우선 제일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이 광고성 기사가 너무 많아요. 이 방송은 좀 덜한데요.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이쪽 종이 매체들이나 인터넷 매체를 보면은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오래된 얘기지, 진짜. 예. 그래서 이거 결국 사라 마라 지금 투자할 그리고 결론은 항상 뭐 되냐면은 이거 살 때가 됐다 뭐 이렇게 끝나는데 광고인지 기사인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경제 저널리즘이 아니라 그 경제 비즈니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널리즘이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어디서나 이 광고하고 기사가 이렇게 서로 삼투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다른 나라에서 이래요? 비슷한 현상들은 있어요. 그래요? 예. 역시 최고의 이데올로기는 먹고 사니즘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널리즘 먹고 사니즘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아니 언론사의 먹고 사니즘. 언론사의 먹고 사니즘. 그렇죠. 우리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기사든 뭐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선은 지켜야죠. 이거는 너무 많이들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런 이런 현상 보면 그러니까 답답하십니까? 화나십니까? 경제학자로도 어떠신데?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은 하나 드는데요. 근데 팔아서는 안 될 영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영혼이라고 팔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영혼도 팔죠. 가격표 붙이면 다 파는 건데. 그러니까 대충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저널리즘의 이름을 내걸고서 광고랑 저널리즘의 원래 본령이랑 뒤섞이려면은요. 이거는 타락한 성직자라든가 타락한 정치가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언론의 가장 기본 기능은 감시 기능인데, 감시 비판 기능인데 이건 홍보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령에서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거죠. 사람들 길을 잃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정치 기사로 얘기하자면은 정치 기사는 나름의 분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독자들이 자기 시각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광고랑 뒤섞이면요. 정치 기사는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이랑 뒤섞여 버려요. 그렇죠. 그럼 찌라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광고랑 경제 저널리즘이 뒤섞이면은 그야말로 찌라시가 된다.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전단지네요. 그렇죠. 전단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경제 저널리즘이 뭐로 자꾸 귀결되냐면은 재테크 정보랑 뒤섞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주식, 부동산, 뭐 금융 상품. 우선 하나 주의할 게 저는 재테크 정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분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오가고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 중장기적인 전망이 어떻다 이런 정보들 굉장히 필요하고 투자자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보인데요. 이게 저널리즘하고 뒤섞이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요? 요거는 좀 미묘한 문제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 현상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이렇게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적에 이걸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잘한 거다, 누가 잘못한 거다, 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국민들 전체라든가 공공의 이익에 어떤 충격이 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저널리즘인데 이 투자 정보랑 경제 저널리즘이 뒤섞이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누가 당선될 거냐라는 얘기만 하는 걸로 귀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거예요. 정치 기사의 비유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기사가 항상 그래서 누가 이길 거냐, 이번 선거에 누가 이길 것이며, 요 그 분란과 요 싸움의 끝에 승자는 누가 될 거냐, 요걸 예측하는 것만 정치 기사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쉽게 하면 이제 정치 기사에서 다른 건 다 빠져버리고 이 정치인의 자질이 어떠냐, 정책이 어떤 거냐 이런 검증은 하나도 안 하고 예. 그냥 여론조사, 그러니까 추이만 계속 가면서 누가 얼마 올랐고 누가 떨어졌고 그래서 예, 이제 예. 쉽게 말해서 중계 방송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죠. 재테크 보도도 딱 그런 거다.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저는 아까 말했지만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유튜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 정보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이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꼭 무슨 리거시 그 매체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저널리즘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라는 얘기에만 집중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작년 요맘때 좀 더 됐습니다. 작년 가을이었는데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그 연준이라든가 이 물가 뭐 금리 등등 심상치 않은데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돈이 굉장히 지금 많이 풀려서 자산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있는 상태다. 두 번째, 지금 미국 그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온다 만다라는 논쟁이 한참 진행 중이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미국이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알던 것하고 전혀 다른 국면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는 김우빈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가을쯤 됐을 적에는, 지금은 뭐 올해 그게 다 진행이 됐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됐지만은 작년 한 9월 정도 상황에서는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아는데 좀 중요한 얘기였는데, 작년 9월이면 그렇네요. 예, 그때 어떤 상황이면은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을 때예요.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저 파월 의장이 지금이야 무슨 그 독수리의 그 선봉장처럼 저러고 있습니다만, 작년 고맘때만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이 잠시 나타나는 병목인 거지. 뭐야? 왜냐하면은 그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 아니다. 우리 금리 올릴 생각 없다. 당분간 금리 올리는 거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작년 9월이. 그러니까 더 불안이 커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말하자면 올해 그 상황이 이제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좌절스러웠던 게, 그때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은 제 얘기를 계속 끊으면서 그래서 올라요 내려요? 그래서 금리 오르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인플레 와요 안 와요? 자꾸 이렇게 물어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지만 저널리즘에 필요한 거는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오르냐 내리냐 이것만 계속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말 끊고 제 얘기하고 이러느라고 그 금쪽 같은 시간 25분이 그 씨름하느라고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재테크 보도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재테크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또 이제 문제입니다. 예. 왜냐면 뒷북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 이거 보고 하면 뭐 아무 소용없다. 예. 그래서 그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투자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유튜브 이 경제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올해 한 해 지겹게 본 카피가 하나 있을 텐데, 인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대폭락장 온다. 이거 있죠. 그 정도였어요? 올해 한 해 내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양반들이, 이분들이 뭐 다는 아니고 몇 분인데,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안 사면 망한다 이러던 분들이에요. 그래요? 예. 하루아침에 돌변이야?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만 해도 그러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몇 달 전까지요. 그러니까 한 10월, 9월 이런 정도인데, 인플레이션 끝났다.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이걸로 쫙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한 10월 중순 말 정도가 되니까 인플레이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 2주 정도부터 또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지금 이런 얘기가 팽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널리즘하고 투자자 정보가 이게 섞이면은 바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투자자분들은 하루 단위로 쫓아가고 일주 단위로 정보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렇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이 투자자 정보를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하느냐면은 자기는 이 스탠스다라고 스탠스를 정해요. 나는 황소다. 나는 곰이다. 그래갖고 나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예. 또는 낮은 무조건 오르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게 투자자들끼리의 정보망에서는 용납이 되는 일인데 이게 저널리즘이랑 섞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난 거야, 많은 거야, 라고 해서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파월 의장조차도 예. 전망 틀렸다면서요. 예. 근데 무슨 뭐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망이 틀렸다라기보다도 이분이 그러니까는 상황이 이제 밀려가지고 입장을 결국 바뀌게 된 건데 뭐 그건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말이 바뀌는가의 맥락을 설명하는 게 말하자면 저널리즘의 임무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그 주변 정황을 쭉 알려주는 게 임무인데 이게 그 재테크나 투자 정보 하고 뒤섞이게 되면은요, 저널리즘이 이제 최악의 그 결과를 낳게 되는데 불안정성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널뛰기 하는 여론이 있으면은 이거를 중심을 잡아주고 평균을 잡아줘서 정론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려가서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망했다 해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된다 싶으면은 된다 해가지고 또 더 너를 뛰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경제 저널리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다 같이 나타나는 문제인데 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을 불러오는데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실은 한 90%는 업계 관계자들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투자 정보에 관계돼서 이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투자 기관에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에 직접적으로 자기 이해가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를 줘요. 이 조금 떨어진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ISDS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 국가 그 직접 중재. 이 문제가 처음에 쟁점이 됐을 적에 이거를 갖다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문가라고 부르면 다 누가 오냐면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무슨 큰 맞으면 국제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법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관계자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오히려 이제 큰 시장이 열리고 그렇지. 그 돈 크게 벌 건수들이 생기니까 그때 2007년 8년 이럴 당시였는데 이구동성으로 말을 맞춘 듯이 이거 아무 문제 없는 제도다. 해야 꼭 좋지. 해야 된다. 해야 좋지 그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유명 대학교 그 대학원 교수도 있었는데 이분도 앞장서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근거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었는데 그때 당했던 모멸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말도 못했었는데 뭐 그게 한 5년 전쯤 되니까 이분들이 다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경제 저널리즘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실은 업계 관계자들일 수 있고 업계 관계자들은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라는 얘기로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 방향이나 시장 분석에서도 상당히 어떤 정파적 논리가 스며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정권 바뀐다고 경제 관료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경제 관료는 안 바뀌지. 안 바뀌죠. 예, 그러니까 뭐 장차관은 좀 바뀌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이제 전면에 나서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을 맞추느냐 이런 건 좀 바뀌는데 영어 표현에 이제 run up the mil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는요.
이거는 물레방앗간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물레방앗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 런업 더 밀이라는 표현인데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경제 관료분들하고 거기에 이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국책 연구기관이라든가 업계 관계자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 움직이는 하나의 구조가 있고 예측도 가능하고 이게 그래서 그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또는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살표라든가 논쟁의 지점은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이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 삐딱선을 타가지고 이 대통령이 문제야라든가 이다음에 이제 국회 그 지금 다수당 여당이 문제야라든가 요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정부 때 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선수들이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사람들 그래 그 먹고 사니즘하고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는 얘기니까 이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새몰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다 이 정치 세력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래가지고 어느 정치 세력이 그러면은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 정책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 기조다 등등등등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럼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확장 재정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뭐 몇 년 전 일이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도 항상 쟁점이 된 거는 왜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을 안 하냐라는 불만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때 이제 그 경제 관료 그 부총리 분이 이 골키퍼처럼 버티고서 절대로 안 바꾼다. 아, 그분 요즘 뭐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지지하는 정치 세력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 얘기를 바꾸는데 이게 또 경제 저널리즘을 망치는 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아주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가. 근데 저는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 조세 정책에 대해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차라리 하면 더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 항상 이제 국민이 나오고 억울한 피해자가 그러니까 등장을 시키면서 그렇죠. 정답 개념으로 자꾸 접근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경제 정책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정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아주 단기적인 거. 대부분 한 1년, 2년 이렇게 준비하고 의회를 통과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정책의 큰 기조는 대략 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부터 만들어진 한 20년 정도 온 기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떤 정치가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그 정치가를 그러면은 욕하고 그러면은 이게 바뀌느냐? 바뀌지 않죠, 당연히. 그럼 얘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1, 2년 진행된 논리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냉철하게 설명을 하고 어느 부분에 맹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면은 자료도 가지고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 어제 뭐 월드컵 축구에서 그 응원단들이 가나팀 응원단하고 그 저 한국팀 응원단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듯이 이렇게 되면은 경제 저널리즘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하고 뒤섞여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저는 정파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색을 감추는 게 더 문제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게 안 드러나는 이유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네. 왜 이 정부는 감세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가. 그다음에 지금 복지 정책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치색을 떠나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각각의 그 정치력이 가진 진심이 뭐냐. 그렇죠. 이 정치력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진짜 아젠다가 뭐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정치 세력을 놓고서도 이거 할 거야 말 거야라든가 이거 정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를 가지고 예, 좀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합니다만은 이 종주먹을 들이대가면서 좀 진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될 수 있는데 정치 세력의 그 진짜 경제적인 본색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되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저널리즘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른바 그 코멘트.
전문가 코멘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예, 예. 사실 정치 기사에서도 그렇고 예. 경제 기사는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왜냐하면 분석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제가 잘 외국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외국말 신문을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만 발견되는 아주 황당한 그 관행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쭉 기자가 기사를 쓰고 나서 갑자기 난데없이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대학 교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그 지나친 과로는 좋지 않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아, 예. 멘트 하나로 그냥 밑에 달고 끝나요. 공자님 말씀? 공자님 말씀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우리나라 저널리즘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인 것 같은데 외국은 안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기자가 할 말이 있으면은 자기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고 당연히 이제 전문가 인터뷰라든가 코멘트가 있는데 그거는 기자가 이야기를 푸는 과정에서 그 한 부분으로 녹아들어 있지. 우리나라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까지 있는데. 예, 맨 끝에 가서.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점잖게 한마디 나오는데 지나친 물가 정책은 안 좋은 결과를 낸다 이런 건데 예. 당연하죠. 지나친 정책은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내죠. 물에 불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나만한 이야기. 예. 그리고 경제 저널리즘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투자 관계된 그 업계 쪽 사람들이 나와서 팔라 말라 오른다 내린다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대쪽의 경향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와서 그냥 교과서를 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 그러니까 경제언론 교과서, 그 맨큐 교과서가 유명합니다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정책은 좋고 무슨 정책은 안 좋고 어떤 문제가 있고 다 써 있거든요. 한 것만 보면 돼요, 그거. 이제 보면은 이제 경제 칼럼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현실 문제가 풀린 건 전혀 아닌데. 일단 아는 척하는 데는 최고인 책입니까? 그러니까는 학계의 권위를 뒤에 업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를 걸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속이 터집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리는 오르는데 이러면 또 환율은 지켜야 되고 서로 막 모순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인데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유동성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압니다. 이게 교과서를 반복하고 이렇게 되는 일인데요. 이거의 그 끝판왕이 있어요. 최고 절정은 뭐냐면은 이제 기승전모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의 그 고대 소설을 보면은 옛날 국어 시간에 배우기를 항상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렇죠. 사필규정 권선징악 해피엔딩. 그렇지. 이 전문가라는 이 학계 쪽에 있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다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야 되고 감세 정책을 해야 된다. 이 2가지 얘기로 결국 끝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종종 뉴스를 보니까 경제 기사가 아니라 그래서 태풍이 오고 있다. 장마가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야 돼서 뭐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하고 물꼬를 터줘야 되고 당연하죠. 저는 보면서 저런 보도를 왜 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너무 잘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 필요 없고 농사 짓는 분들한테 필요한 정보인데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예요. 더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보도를 왜 해요? 그럼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그 악습이죠. 사실 그 나쁜 종류의 인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승전 감세 정책, 기승전 규제 완화로 얘기가 되면은 이제 어떤 큰 문제가 닥치냐면은 그 문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쳤는데도 똑같이 기승전모 똑같이 권선징악 해피엔딩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좀 더 근본적이고 나쁜 의미에서의 프로파간다가 돼버려요. 그런데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요. 프로파간다가 사방에서 바로 할 적에 이걸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저널리즘의 제일 중요한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이 전문가들의 똑같은 이야기, 이른바 전문가들의 똑같은 천편일률 얘기랑 뒤섞이면은 또 하나의 폐해를 낳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른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뒤에는 뭐냐면 권위의 배경이라는 걸 설정하고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권위의 배경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언을 들을 만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여기서 이제 재미난 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경제가 아니라 국제정치학 쪽의 글인데 아주 고전적인 그 에세이가 하나 있어요. 마틴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제목이 게 담고 있는 의미가 국제정치학에 무슨 놈의 전문가가 있느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힘으로 막 그때그때 다룬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국제정치에서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 그런 정책들이고 때로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핵무기를 무장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로 가는데 이거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슨 전문가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라고 나오는 분들이 한 거는 뭐냐면 대부분 책을 많이 읽거나 자료를 많이 보거나 한 거니까 어떤 소중한 조언을 줄 수는 있는데 내가 국제정치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마틴 화이트라고 뭐 거장입니다. 영국 국제정치학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국제정치학에 이론이라는 것도 있기 힘들다라는 얘기였었어요. 제가 여기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테틀록이라고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측이 얼마나 들어맞는가를 예. 엄청 오랜 기간을 두고 다 추적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예, 비슷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적중률이 있는가를 봤더니 원숭이가 다트 던져서 맞힐 확률하고 거의 똑같더래요. 예. 그거 어디선가 들으셨죠? 예.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요. 그 펀드 매니저들 있죠. 네.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있는 펀드 매니저들 데리고서 이 사람들이 낸 수익률을 갖다가 퍼포먼스를 20년을 두고 자 해봤더니 네. 그냥 주가 지수랑 똑같거나 더 나쁘더라.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남는 말은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쌀로 밥 짓는 얘기라고 합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네. 이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국제 정책이랑 똑같은데요.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고 어려우니까 답이 안 나와서 관료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시장도 불안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쟁점이 됐다라는 거는 곧 해도에 없는 바다로 나갔다는 뜻이고 교과서대로 안 된다라는 걸 뜻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교과서를 들이대면서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얘기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경제 저널리즘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제는 김호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안 계셔갖고 되게 아쉬운데 네. 우석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쭉 방송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피해 가셨던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홍기빈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자신이 믿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사람들이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하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자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막 두드려 맞아요. 경솔하다, 그다음에 뭐 까분다, 나댄다 맞아요, 이런 식의 맞아요. 험한 얘기들을 듣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 무릎 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드물어가지고 용기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우석진 선생님이 그 본인을 영혼의 경제학자라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 말 안에 다 뼈가 있다.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우석진 선생님 안 계셔서. 빨리 좀 쾌차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예. 경제는 김호빈은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홍기빈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